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영섭 정적입니다. 예, 월간 플래툰 홍편 인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 만약의 전쟁사 시간인데 사실 댓글을 통해서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요런 거 한번 해봤으면 네. 저런 거 한번 해봤으면 하시면서 어떤 희망도 네, 주셨어요. 사실 이럴 정도로 우리 만약의 전쟁사가 할 게 많고 또 다룰 게 많은데 그래도 이번 시간 정 작가님이 전부터 공을 들여가지고 만약에 전쟁사에 나 이거 하고 싶다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죠? 바로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때 만약에 한미연합군이 북진을 했다면. 나 이거 의외였어. 그러니까요. 네. 나 이걸 할 리가 없었는데 어떻게 또? 그렇죠. 네. 아니 이 배경이 어떻게 돼요? 1976년 8월 18일에 판문점이 그러니까 공동경비구역이라 지금은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선이 딱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선을 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판문점. 예전은 공동경비구역, 그러니까 같이 경비하는 구역이라 이 선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그 안에서는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긴장 관계인데 이 1년 전에 핸더슨 소령인가를 이제 그 북한군이 두들겨 패는 사건이 있는 바람에 약간 경직이 된 상태라서 이제 초소마다 이렇게 경비 태세들을 다시 점검하는데 JSA가 관할하는 초소가 하나 있는데 이 초소가 다른 북한군 초소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이 초소를 이제 지원하기 위한 다른 초소가 있는데 이 초소 사이에 미류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측이 안 되는 거죠. 아 가리는구나. 네, 나무가. 그래서 이 나무를 뭐 치든지 아니면 가지를 쳐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8월 초에 이제 당연히 이제 그 가지를 치기 작업을 했는데 북한이 처음에 시비를 걸어서 북한군 경비병들이 그러면은 나무는 안 자르고 이제 8월 이제 중순쯤에 가서 다시 가지치기만 하겠다라고 해서 보니파스 대위 그다음에 이제 소대장 1명 그다음에 뭐 노무자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뭐 당연히 경비형들이랑 장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무자들이 이제 톱이랑 이제 삽 같은 걸로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데 북한군이 갑자기 오전에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분이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막 지켜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막 몇십 명이 몰려와서 막 나무를 자르네 마네 이렇게 얘기했지만 당연히 이제 절차대로 했기 때문에 미군 보니파스 대위는 이제 무시하고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도끼를 뺏어서 미군 이제 장교 2명을 이제 비무장이었죠. 2명을 무참하게 이제 살해해 버린 거죠. 이게 도끼로? 이제 이게 8.28 도끼만행 사건 우리는 그렇게 불렀고 뭐 미류나무 사건 이렇게 많이 불렀죠. 발칵 뒤집혔어요. 진짜 발칵 뒤집히죠, 진짜. 네, 사실 이때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예. 그때는 어렸으니까 몰랐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특히 중학교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뭐 윤리 시간이나 이럴 때 그 방공비역 비슷하게 네네. 막 얘기해 주는데 도끼 만행 사건으로 저는 이제 각인이 네네. 됐죠. 아주 잔인하게 그랬다. 근데 실제 나중에 이제 커서 그 보니까 잔인하긴 잔인했죠. 네, 잔인했죠, 도끼로 진짜. 그걸,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북한이 정신을 못 차리고 먼저 이제 미군 측에서 도끼를 휘둘러서 뺏어서 자위권 차원에서 이제 저항했다라고 돼 있지만 뭐 제가 사진 찾아보면 당시에 북한군이 먼저 와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사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게 네. 정말 북한도 그게 사진을 안 찍는 구경이 모르겠는데 이미 그 시대에 뭔가 한다 그러면은 그렇죠. 무조건 망원 렌즈로 사진을 찍는 네. 곳이어서 거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이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의 CCTV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거의 흑백 사진이긴 그렇죠. 했지만 이제 도끼 뺏어서 이렇게 쓰러진 이제 장교들을 내리치는 게 이제 상황이 됐고 이때 76년이라 이제 미국이 베트남에서 최근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철군한 것처럼 이제 철군하면서 이제 미국의 위신이 땅바닥에 떨어졌죠. 75년도에 네, 이제 그렇죠. 나왔으니까 그렇죠. 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제 자존심 정말 많이 상해 있는 상태인데 그 미군 장교를 2명이나 비무장한 미군을 이렇게 도끼로 이제 살해를 했으니까 정말 빡쳐버린 것도 빡쳐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을 포기해서 막 동남아를 포기하네 막 저기 막 이게 뭐 공산당한테 약하네 막 이런 얘기들을 들을 상황이니까 속담이 딱 있죠. 종로에서 뺨 맞고 명동에서 눈을 긴다라는데 사실 눈만 흘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뺨을 심하게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이때 데프콘 2가 발령이 됐었는데 이 작전 때 이 데프콘 2는 지금까지 발령된 건 2번밖에 없을 거예요. 이때랑 김일성 죽었을 때 맞아요. 밖에 없어요. 데프콘 1이 전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준전지 상태라고 보면 되고 북한도 이 한미 연합군 상태가 굉장히 이제 하니까 여기도 이제 비상 작전 태세
들어가게 됐죠. 이 상태에서 왜 이렇게 북한 경비원들이 왜 갑자기 급발진한 거예요? 이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폭들이 할 때 그러잖아요. 야, 꼴 보기 싫은데 좀 이렇게 손 봐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데 예. 이걸 그냥 손 봐달라는 얘기는 사고는 치되 나한테 피해는 없어야 된다라는 정도인데 이걸 좀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막 쑤셔버려 그냥 보내버리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쑤신 사람도 문제가 되지만 야 위에 누구야 하고 이렇게 조직도 나오면 제일 위에 사람부터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적대 교육을 시켰을 거고 정신 교육을 시켰을 거고 거기에 JS 지역이기 때문에 더 뭐 심했겠죠. 북한군은 더더욱 심했고요. 아 그리고 이 얘기도 있는 게 베트남이 이제 공산화가 됐으니까 그때 75년 76년 무렵에 김일성이 좀 기고만장한 그게 있어가지고 다음 목표는 남한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먼저 판문점부터 무력화시키는 어떤 그 JSA 그쵸. 체제를 그런 시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럼 적어도 그런 분석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기선제압, 그죠. 기선제압을 하려는 목적은 확실히 있었어요. 그건 있었죠. 북한 측 경비병들한테 굉장히 그 세게 나가라는 식으로 막 압박이 들어가고 훈련이 들어가고 어떤 교육이 되고 그런 게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죽이라는 얘기까지는 없었는데 이게 자가 발전이 된 자가 거죠. 발전이 된 예. 거죠. 근데 이것도 하다 원래 보니까 그냥 네, 근데 그것도 윗사람 잘못이에요. 이걸 통제하려고 하는 게 군대지. 이걸 통제 못하면 이게 군대예요. 조폭이지. 근데 아마 북한 쪽 분위기는 처음에 사건이 나고도 처음 초기에는 영웅시였다는 그런 얘기가 그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도하려고 죽인 건 아니지만 잘했다라는 어떤 그런 당연히 그랬겠죠. 그랬다가 네. 미국의 상태가 굉장히 난리가 안 좋아졌죠. 났어요. 난리가 그래서 났죠. 일단 핵무장을 할 수 있는 F-111 아드바크를 한 20대 띄우고 B-52도 한 3대 띄우고 그다음 항공모함을 진입시키고 그다음에 F-4 팬텀도 잔뜩 띄우고 그다음에 뭐 주한미군의 이제 사단급 병력을 증파시킨다. 급하니까 오키나와에는 해병대 병력 먼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차근차근 압박 수위를 높여요.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진짜로 전쟁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이제 총 한 방 날라오면 이제 미군은 그냥 밀고 올라가는 거고. 전쟁의 계획의 단계를 그렇죠. 다 밟은 거예요. 지금 먼저 일단 선빵 쳤으니까 오케이 우리는 그다음 할게. 네. 그렇죠. 그다음 오케이 알았어. 밀고 들어간다 이거. 예. 여기 보면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했냐면 호크 지대공 미사일도 전진 배치시켜요. 혹시 북한군이 공군이 날라오면 쏜다. 랄 정도로 이제 준비했고 그다음에 이 작전 자체는 이제 그렇다고 이제 미국이 막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이 문제 미루나무를 절단한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북한군이 뭔가 총을 쏘면 우리는 이 병력 가지고 밀고 올라간다라고 해서 준비한 게 이거였고요. 그다음에 정작 작업은 공병대 몇 명이 들어가 전기톱으로 자르는 거였죠. 아 근데 그게 또 재밌는 게 그 나무를 자르는 병력을 호위하려고 네, 그죠. 그 호위 병력들이 들어가는데 명목상 비무장이에요. 근데 일단 전원 특전사. 고 특전사를 카투사라고 그쵸. 갑자기 임시 배송을 시켜가지고 카투사인데 영어를 못해. 그래서 들고 다니는 방탄복을 입혔는데 다 권총 숨기고 네. 칼 숨기고 그다음에 심지어 M16 소총을 분해해서 감추고 들어가고 등등 무늬만 비무장인 병력이 둘러싸서 만약에 북한군이 뭔가 시비를 건다. 오케이 잘 됐어 그러고 아주 속된 말로 발라버리게 했어. 거의 그 분위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때는 전쟁을 원했던 건 미국보다는 미국은 가이드라인 정했잖아요. 니들이 안 쏘면 우리는 안 쏠 거야. 이제 그냥 나무 자르고 끝 했는데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아까 있던 특전사 병력을 카투샤로 위정시켜서 카투샤인데 영어를 못해. 막 이러고 이제 무장도 다 가지고 갔어요. 삽이랑 뭘 해서 그렇죠. 그 옆에서 미군이 나무 자르고 있는데 북한군 초소가 북한군 초소를 다 부숴버린 거예요. 맞아요. 김일성 초상화도 다 뜯어버리고 이거 되게 큰 거거든요. 지금 와서 밝혀졌죠. 왜 예. 그런 것들이.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그 미국이 때 전쟁을 하려고 했느냐 아니면 그렇게 하려는 본보기만, 모습을 네. 보였냐 할 때 후자 쪽이 좀 강했죠. 근데 보이려고 한 건 맞죠. 만약에 미국은 그때 만약 시비가 생겼으면 갔죠. 그럼 갔을 거예요. 미국도 아마 전쟁을 하려고 간 건 아니지만 니네들이 걸면 절대 안 빼겠다는 건 확실했거든요. 최대한 초토화는 시켜버리겠다. 아, 정말 그렇죠. 그때 북한이 어마어마하게 쫀 건 맞는 게 김일성 초상화를 부숴도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게. 미르나무 절단할 때 영해와 영공에 그쵸. 대기하고 있던 전력들이 어마어마했으니까. 공중에서 계속 돌고 네,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자, 근데 여기서 네. 우리는 만약에 네. 여기서 이제 북한이 정신 못 차리고 이제 총을 쐈다. 우리 김일성 장군의 그 초상화를 감히 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쐈다.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일단 첫 번째 목표물은 아마 개성 점령이었을 거고요. 개성은 뭐 확실하게 네. 그날 그다음에, 점령됐을 네. 거예요. 그다음에 아마. 근데 어떤 병력이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과연?
그 일단 주변에 있던 병력은 공군만 해도 벌써 아드바크가 한 20대. 핵무장이 가능했다고 했으니까 핵무장까지는 안 했겠지만 그 전투기. 그다음에 군산에서 뜬 F4. 그다음에 그러니까, 한국 공군의 F4도 있었고.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주일미 공군 그쵸. 총출동했을 거고 이제 전쟁 네. 나면은. 근데 전쟁에 이제 개성을 점령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러면 작전 계획상 국군이 이제 특히 지상군이 이제 갔을 텐데 실제로 그렇게 갔겠느냐는 거가 좀 뭐 질문의 요지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작전 계획대로 따르자면 갔을 거고 거기에 그때는 미군 지상군만 해도 아직 3기 사단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 얼마나 되죠? 5만 6만 그렇죠. 5, 6만 정도. 5만이 좀 넘었을 5만 거고요. 넘었을 예. 거고요. 그럼 당시 그럼 북한군은 어느 정도였어요? 북한군도 거의 100만 정도긴 했지만 북한군은 숫자로 보면은 어마어마했죠. 근데 그때만 예. 해도 북한군 병력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제 북한군이 사실 그 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증강을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홍 필장님 말씀대로 80년대부터 두드러지게 증강을 했고 왜 이제 아무것도 안 되니까 수적으로라도 이내로 가자. 예, 그런 식으로 가자는 거였고 그 전까지는 이제 정예화돼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대군이었는데 문제는 만약에 밀고 올라갔을 때 과연 개성도 점령하고 이렇게 축차적으로 다 점령했겠냐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때 저는 좀 근데 조금 이제 뭐 회의적이야. 저는 이제 결과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예, 이제 한국군의 목표는 이제 연백평야 이제 해주 있는 지역까지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 지역까지 그럼 뭐 동부전선은 전진하지 못했을 것 같고 예, 요 지역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됐을까라는 네. 거였잖아요. 일단은 수도권이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엄청 거죠. 벗어나죠. 왜냐면 이제 지금 북한이 옛날에 불바다 얘기했던 게 뭐냐면 미사일뿐만 아니라 장사정포도 있었다라는 뜻인데 이제 여기까지 밀고 올라가면 장사정포는 이제 제외시켜야 돼요. 그렇죠. 네, 이제 미사일밖에 없는데 미사일도 사실은 이 정도면은 전투 중심이 좀 길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생기는 거죠. 정확도가 떨어지고. 아니, 그쵸. 당장 연백평야까지 이게 DMZ가 연백평야까지만 올라가도 지금 우리가 뭐 북한군의 남침에 대비해서 뭐 50만, 60만이 있어요. 이 얘기가 한층 줄어요. 우리가 수도권에 대규모의 병력을 배치하는 거의 유일한 이유는 북한군이 많은 그 자체보다 그죠. 너무 종심이 짧아서거든요. 임진각에서 합정까지 차로 40분, 1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요. 저 근데 그거 자유로 보고 타고 내려왔거든요. 정말 쇼크 받았거든요. 이렇게 가까워? 뭐 이렇게 언제 한번 걸렸으니까. 작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작게 5015로 바뀌면서 완전 개념이 바뀌었는데 그러기 이전까지는 홍 편집장님이나 정 작가님 예.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조사해 온 거를 네네. 좀 살펴보면은 일단 B-52 전략폭격기 세대가 괌에서 발진하고 군산 비행장에서 주둔한 미 공군 F4와 대한민국 공군 F5 전투기 이렇게 함께 가고 오키나와에서 날라오고 함재기 65대 탑재한 미 해군 7함대 소속 미드웨이 항공모함. 항공모함 순양함 5척 서해안 대기 지상병력 일단 12,000명 정도 그 다음에 해병대 1,800명 거기다가 이제 육군 소속 이제 뭐 테스크포스죠. 태스크포스 813명 정도 편성이 되고 뭐 이렇게만 일단 진행이 된다 해도 꽤 압박감이 심했을 것 같아요. 북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휴전선이랑 서울이랑 가깝지만 휴전선이랑 개성은 진짜 가깝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투 첫날에 아마 큰 문제 없이 아마 개성 점령할 것 같고. 제 예전에 군 생활할 때 그때 JSA를 거쳐서 이제 버스 타고 오는데 그 개성 버스로 들어갔다 나오는 그 코스였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버스 타고 그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음. 개성에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네. 개성공단 때. 그렇죠. 예. 그런 참. 문제들이 좀 그런 상황들이 좀 있어서 이제 아마 개성을 점령하면 거기서 더 올라가려고 하겠죠. 또 하나 명분이 뭐냐면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중국이랑 소련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북한이 저지른 사고가 워낙 큰 워낙 바람에 크니까. 사실 두 나라도 편들기가 되게 애매했어요. 아마 그 개성- 먼저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어느 정도까지는 밀고 올라오는 거를 용인해 줄 거예요. 용인해 줄 수밖에 없죠. 당시 상황에서는. 개성까지는 아마 봐줬을 거예요. 개성까지는 봐주고 뭐 조금 개성에서 그 라인까지는 그 밀고 올라갈 수 있죠.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중국이 허용하고 있는 지금도 허용하고 있는 지역은 청천강 이남 지역입니다. 그렇죠. 청천강 그렇죠. 네. 이남까지는 허용하겠다. 청천강 이남. 만약에 북한이 어떤 이유로 급변할- 인해서 전쟁이 벌어졌을 거고 유사시에 그럼 이런 우리 그 도끼 만행 사건 네, 때 네. 만약 전쟁이 일어났었다면 저는
개성도 개성이지만 개성보다는 지상군의 어떤 그 당시는 좀 부침이 좀 있었어요. 그러나 영공과 영해는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일본 국도 타고 평양으로 갈 것 같습니다. 평양으로 진격을 해서 평양을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을 보겠죠. 어떡할 거야. 야, 큰 그림 근데 그리시네. 아마 평양까지 점령하기는 좀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저는 그거를 목표로 삼니 안 삼니가 큰 하긴 차이가 그렇죠. 있으니까. 네, 일단 저는- 그렇게 목표를 진군을 했겠지만 네. 맞습니다. 네. 그 76년에 대한민국 지상군의 기갑력을 봤을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렇죠. 그래 주한미군의 기갑력은 엄청났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엄청났기 때문에 수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 예비 물자도 다 갖추고 있었고 대구에서 마음만 먹었으면 평양 진격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정치적인 요인으로 하면 제가 생각한 이때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면 진격할 수 있는 최대선은 해주 해주 그 그 정도. 정도였을 것 네, 같아요. 네. 해주 그러면 정도? 아주 해피엔딩한 게 뭐냐면 아까 얘기대로 그 서울이 일단 직접적인 위협에 상당히 벗어나게 되고요. 아유, 그것만 그 다음에 해도 또 진짜. 지금은 많이 안 쓰는데 코리안 리스크라는 용어 되게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그 북한의 위협.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수도가 서울에 휴전선이 너무 가깝다라는 네.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 적어도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 강남 개발이 형태가 달라졌을 거라고. 왜냐하면 강남을 만들었던 명분 중에 하나가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남쪽에 남쪽은 있으니까 한강 이남이니까. 근데 네. 사실은 뭐 거기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강남을 일단 만들게 되는 왜냐하면 이때 강남 70년대 한창 강남 개발이 한참이었지만 네. 강남을 개발해야 되느냐, 인천 쪽을 개발해야 되느냐, 뭐 경인 네. 이쪽으로, 그다음에 뭐 북쪽을 개발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논의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네. 파주가 더 발전하지 그렇죠. 않았을까요? 네. 아, 그렇죠. 근데 그 당시 국제 정세를 봤을 때 중국의 개입이 쉽지 않았고 쉽지 않았죠. 그렇죠. 중국은 미국하고 어찌됐든 가까워져야만 할 네.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의 그 뇌피셜로 보는 시나리오는 아까 그 B-52 폭격기 전략 폭격기도 3대나 출격했다는 얘기는 그 B-52 전략 폭격기에는 그 당시만 해도 핵을 탑재하는 폭격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재래식은 분명 아니었을 거고,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야 우리 건드렸어 전쟁한다는 얘기는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막 그 퍼붓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청천강 이남까지는 갔고 예. 거기서 중국하고 협상을 하지 네, 않았을까. 네. 저는 확실히 평양을 일단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을 것 같아요. 어, 예. 평양이 쑥대밭 때는 확실히 들어가진 못해도 예, 왜냐면 이 폭격기 갖다가 그냥 확 쓸어버리고 아마 진짜 전쟁에서 그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대가 괌에 아니겠죠. 있던 예. B-52이 다 떠가지고 일단 카페 융단을 잘 깔아주고 가지 않았을까 예. 폭탄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이 조금 더 이때 70년대 후반에 경직된 사회 분위기에서 조금 더 이제 유연해지고, 왜냐면 직접적인 위협에서 벗어났으니까 경제 발전도 조금 더, 왜냐면 국방비 투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정치 그 코리안 리스크가 좀 줄어들지 예.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죠. 네. 국군 같은 경우 그렇고 그때 공수 통치자가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때는 국내 실정은 좀 어땠었어요? 아, 그거 정치적인 실정이 예, 정치적인 실정. 그러고 보니까 그때 유신해가지고 그렇죠. 아주 경직된 때였는데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이 만약에 그때 전쟁이 나서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갔다 그러면은 12.6조차 없지 않았을까. 그렇죠. 없죠. 조금 더 예, 없을 유연해지는 가능성이 네, 있죠. 네. 유연해질지 어떨지 뭐지 어쨌든 이 박정희 정권의 체제가- 장기 집권은 그렇죠. 확실히 더 보장되는. 공고해졌겠죠. 사람들이 잘 생각 못하는데 북한 정권도 타격을 충분히 받죠. 아, 왜냐하면 북한 정권 타격은 커요. 왜냐하면 시비 걸었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우리 집 다 타버린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일단 이때가 김일성, 김정일 이제 체제가 네. 이제 전환되는 시점에 해서 후계 경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어요. 사실 그렇죠. 김평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네. 경우에 따라서는 김일성이 축출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최악이에요. 그건 아니더라도 김일성이 자기 후계자로 조금 더 합리적인 인물을 올렸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김정일이 아닌. 근데 제 생각에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더라도 김일성이 축출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도 정신 못 차리고 시비를 걸어서 나라를 망하기 전까지 갈 그렇죠. 정도는 네. 소련하고 중국이 오래간만에 일경일치를 봐서 그렇죠. 김일성을 쫓아내라 이럴 수도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 상태로 좀 어느 정도 예상하는 시나리오대로 갔다면 지금 북한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제 생각은 아마 해주 라인이면 그냥 평양을 그냥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만약에 청청하 라인처럼 가면 일단 뭐 강진. 강계. 아 강기 아니 만약에 강진이라니, 어디로. 쏘리. 만약에 청천강까지 갔으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굴평과 고통을 만약에 청천강까지 갔는데 평양을 포기 안 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북한이 한 10배로 더 겪는 셈이네요. 진짜. 더 중심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죠. 미치지. 혼자 제가, 가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신의주로 천도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네. 신의주까지 갔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애초에 만약에 전쟁사 시리즈 이번에 정 작가님께서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을 들고 왔을 때 제가 지금 굉장히 놀라웠어요. 왜? 이 부분은 만약에를 생각도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놀라웠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자꾸 행복회를 돌리고 계시죠. 우리 그 다. 만약에를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우리한테 긍정적이지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왜냐면은 없더라고. 그때만큼 명분이 없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때랑 사실 이제 또 하나 아웅선 이제 아니 그리고 또 네. 그때만 해도 북한이 미사일도 그렇고 포병도 그렇고 서울을 때릴 만한 어떤 보복 전력이 되게 빈약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중국과 소련이 이제 일정 부분 이제 그 묵인을 해버린다면 사실은 이제 얘기대로 뭐 평양 어디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개성 해주까지는 최소한, 해주까지는 올라갈 수 있었겠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라고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제가 이 도끼만행 사건을 꺼냈던 건 뭐냐면 만약에라고 해서 뭐 대체 역사라고 하면 우리랑 되게 먼 얘기 같잖아요. 아니면 오래전 얘기라든지. 근데 76년이면 이제 반세기도 어떻게 보면 안 됐어요, 아직. 그 전에 벌어졌던 어떤 사건이 지금 우리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이게 불과 반세기도 안 됐어요. 46년 네.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현실이 얼마나 수많은 변수 위에 만들어져 있는가라는 걸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 싶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약에라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정을 하고 했지만은 그 당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거가 천만 다행이다는 그렇죠. 생각은 네. 당연히 갖고 사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어떤 이기든 변수가- 지든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는 불보듯 맞아요. 뻔하거든요. 또 우리의 인명피해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그렇죠. 당시에 어떤 우리의 그 방산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무기 체계를 봤을 때는 상당한 피해를 강요했거든요. 아마 그때였으면 우리 아버지께서 아마 전출대에서 참전하셨을 아니 수도 있겠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여기 계신 분들 이 멤버 중에 고아가 되거나 편모스라가 됐을 분들이 그렇죠.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전쟁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 진짜. 제가 초등학교 아우, 3학년 때 끔찍하네. 저도 어릴 때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전쟁을 쉽게 생각 이제 뭐 대체 역사에서는 말할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하진 말았으면 하는 그렇죠. 그런 바람도 예, 좀 예.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다 걷어내고 봤을 때 그 당시 미국이 솔직히 전쟁을 정말 강렬하게 바랐다. 그건 아닌 것이 밝혀졌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렇죠. 우리가 때문에. 나무 자를 거니까 야 시비 걸지 마라는 얘기는 전쟁할 생각이 그러니까 니네가 시비 안 걸면 우리도 시비 안 건다. 그러니까 진짜 전쟁할 힘을 생각이면은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냥 아무 경고 메시지 없이 들어가서 나무 잘랐겠죠. 그러니까 네. 물론 앞서 말했지만 북한이 그래도 시비를 걸었다면 전쟁했겠죠. 했겠지만 네. 최소한 북한이 조심하면 안 했을 거다는 건 확실한 거죠. 그렇죠. 전쟁은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북한이 정말 바보가 아닌다면야 그때 시비를 걸지는 못했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김일성이 유감 표명을 했던 게 최초 어찌 보면은 뭐 최초이자 신의 한 수였다 그쪽에서는. 네네네. 아. 그러니까 이제 또 악당이 머리는 좋아. 그러니까요. 네. 머리가 여기서 좋아서 악당이 되는 여기서 것도 있고. 정신 못 차리고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사담 후세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테크는 안 탄 거니까. 그렇죠. 안 네. 그랬으면 지금 오히려 김일성이 쫓겨났을 수도 그렇죠. 있었던. 그렇죠. 사실 93년도에 평양 공습과 그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미국의 의지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이때가 좀 떨어졌다고 보는 게 하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진짜. 정설이에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재밌게 그렇죠. 네네. 구성해본 만약의 전생사 시리즈였습니다. 아, 늘 분량이 오바돼요. 그렇죠. 예. 뭐 분량만 안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럼, 분량하지 그럼, 않아도 그럼. 되니까요. 어. 네. 자, 이렇게 해서 정 작가님이 이번 시간 소개했고 우리들이 이야기 나누었던 것은 만약의 전쟁사의 판문점 도끼만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만약이지만 사실 크리스마스 지나고 이제 신축년이 끝난 건 현실이니까. 예. 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네. 사실 이제 그러네요. 편수로 봤을 때는 그러네요. 네. 네.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날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다 함께 우리가 이번에 마칠 때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해 인사 올리면서 네. 마쳤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야, 네, 예. 네, 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네, 네. 예. 그러면 자,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